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저희 친부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평생을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친부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고 있죠. 그나마 저희 곁에 있으셨던 엄마는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나이가 너무 어릴 때라 지금은 엄마의 얼굴도 목소리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도 없이 고아로 혼자 살 줄만 알았던 저에게 감사하게도 인연이 생겨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 운명의 장난처럼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위기였을 때 저는 하늘에서 내려준 지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30이 넘은 나이에 저에게도 부모가 되어주시는 분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막장스러운 시댁 이야기에 감동스러운 따뜻한 가족 이야기도 담겨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어릴 때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엄마랑 사는 것이 행복했었던 기억이 조금 남아있는데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저희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가 과로사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경찰들은 홀로 남아있는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 알아보니까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다고요? 얼추 초등학생쯤은 되어 보이는데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어쨌든 아이 무사히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돌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저는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세상의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저희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엄마 가족들이나 아빠를 찾아보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요. 채연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는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도 네가 처음 왔을 때 알아보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도 엄마한텐 가족들이 없었고 혼인신고도 안 하셨는지 채원의 아버지에 관한 게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 도움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 가족들이나 아빠를 찾고 싶었던 제가 고아원 원장님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엄마의 호적에는 그 어떤 가족도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엄마의 가족들이나 아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오지는 못했지만 원장님이 저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채원이가 성인이 되면 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야. 채원이 어머니 유품인데 별건 아니고 어머니가 살아생전 자주 쓰시던 것인 것 같았어. 이제 이건 채원이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고아원 원장님이 제게 건네주신 상자 안에는 엄마의 가죽 지갑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지갑인지 지갑 안에는 엄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채원이 네가 여기로 들어오고 유품 챙길 게 있나 싶어서 집으로 가봤더니 챙길 거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의 유일한 유품이니까 잘 간직해줬으면 좋겠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랑 관련된 게 저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낡은 엄마의 지갑이었지만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품이라도 챙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원장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그게 더 낡아질까 집에 아주 소중히 고이 모셔두었죠. 그리고 성인이 되고 고아원에서 독립을 하게 된 저는 바로 돈이 잘 벌린다는 공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밤새 공부를 했던 저는 3년 만에 교육대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채원아, 원장님은 네가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대학교만 무사히 졸업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걱정이야. 원장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어떻게든 장학금 받아서 다닐 생각이에요. 원장님,
저 꼭 초등학교 선생님 돼서 잘 되면 보답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채원아, 원장님은 보답 같은 거 필요 없고 네가 무사히 대학 졸업 잘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 말곤 더 바라는 게 없다. 부모 없는 고아여도 힘들게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직업이 바로 초등학교 교사였죠.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평생 먹고 살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고아라고 무시도 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여도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결혼도 나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이 선생님은 첫째야? 첫째 딸은 보통 아빠를 닮는다던데 이 선생님도 그래? 아, 저 외동인데 저도 엄마보다는 아빠를 닮은 것 같긴 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나서도 저는 사람들에게 굳이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도중에 부모님들 이야기가 나오면 물 흐르듯 저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했었죠. 연애를 할 때도 남자친구에게 굳이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편견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은근 남의 불행을 약점으로 잡기 때문에 제가 고아라는 게 약점이 되지 않기 위해 숨긴 것이었죠. 채원아,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내 대학 동기들은 같은 교사랑 만나면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하던데 우리는 만난 지 벌써 3년째잖아. 남편과 연애한 지 3년 정도가 됐을 때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는 남편과의 결혼이 망설여졌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숨긴 것도 있고 고아인 제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시모가 말도 없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채원아,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지나가는 길에 우리 아들 얼굴도 보고 채원이 얼굴도 보고 싶어서 왔어. 괜찮지? 물론이죠. 제가 먼저 차가 갔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시모는 조금 예민해 보이는 구석이 있긴 했어도 저에게 다정하신 분이셨습니다. 남편한테 듣기로 시모는 남편이 같은 직업인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는데 남편이 마침 저를 만나서 시모가 저를 엄청 마음에 든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원아,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부모님들은 어디에 살고 계시니? 동현이 말로는 채원이 고향이 전주라고 하던데 부모님들도 전주에 계셔? 아, 맞다. 나도 그동안 채원이 부모님들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었네. 채원이 명절마다 전주에 가는 거 보면 전주에 계시는 것 같은데 맞지? 그래? 전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겠구나.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채원이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형제는 없고 외동이라 들었는데 맞아? 아무래도 시모가 저를 예비 며느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궁금한 게 참 많으신 듯 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차마 가족에 대한 질문에서는 거짓으로라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어떤 대답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시모가 의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채원아, 내 질문에 왜 대답을 안 하니? 내가 너무 불편한 질문을 했어?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하고 내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채원아. 엄마가 오목조목 따지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시모가 저에게 대답을 재촉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대답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시는 것 같아 제가 시모와 남편을 속이는 기분이 들어 이참에 모든 걸 사실대로 말을 해야겠다는 다짐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동현 씨한테도 말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일부러 속이려고 말 안 했던 건 아니고 때가 되면 이야기를 하려고 말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어머님, 사실 저 부모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왜? 무슨 사고로 돌아가신 거니? 아니면 아프셔서 돌아가셨어?
이혼하신 거 아니지? 너 그럼 어디서 누구 밑에서 자란 거야?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원래는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는 제가 7살이 되던 해 과로사로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라는 말에 시모의 표정은 실시간으로 굳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덩치에 맞지 않은 고음의 소리를 내며 놀라했습니다. 채원이 너는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너희들 지금 만난 지가 몇 년째인데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고. 그리고 너 이거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게 맞아. 사람을 속인 거라고. 엄마, 놀란 건 알겠는데 왜 애한테 화를 내고 그래? 채원이도 지금까지 말 못한 이유가 있겠지. 자기도 속이고 싶어서 속였겠어? 3년이나 속인 거면 작정하고 속인 거지. 채원아 내 말이 틀렸니? 나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 오늘너랑 같이 밥은 못 먹겠다. 시모는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가셨고 시모가 식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본 제 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채원아 울지 마.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아마 엄마도 많이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일 거야.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해. 어머님은 내가 고아인 게 싫으신가 봐.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어머님 반응에서 확실하게 티가 나니까 속상하긴 하다. 어머님 분명 내가 이 말하기 전까지 나 엄청 좋아하셨는데 우리 결혼 못하겠다. 엄마 반응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채원아, 너 그동안 혼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참 많았겠다. 진작에 말해줬으면 내가 더 노력해서 너한테 잘했을 텐데.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더 잘해줄게. 이미 트집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었던 남편은 제가 고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변함없는 마음을 보이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모의 반응을 보고도 남편과 결혼을 쉽사리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채원아, 진짜 걱정하지 마.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전에도 내가 잘만 하면 무조건 내 말에 들을 거야. 저를 설득하는 남편을 믿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갔지만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모는 더 격한 반응을 보이셨죠. 내가 분명 안 와도 된다고 했을 텐데 왜 굳이 우리 집까지 기어들어온 거야? 나 너희들 결혼 끝까지 반대할 생각이니까 너네가 먼저 포기해라. 엄마, 아무리 내 엄마지만 해도 너무한다. 엄마 채원이 고아라는 사실 알기 전까진 나보고 하루라도 빨리 채원이랑 결혼하라고 했으면서 고아라는 거 알자마자 결혼 반대하는 거 인간적으로 너무 아니지 않아? 엄마는 나랑 채원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인간적으로 너무할 게 뭐가 있니? 그땐 채원이 쟤네 부모들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지 알고 그랬던 거고 지금은 고아인 거 알았으니까 당연히 그때랑 지금이랑 내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지. 시모는 막말을 퍼부으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때 마침 시부를 포함해 남편의 형들과 그의 아내들도 그곳에 있었는데 남편만 시모의 언행에 놀랄 뿐이지 나머지 식구들은 그리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형수들이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시모들을 거들었습니다. 도련님,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도련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님 아들 3명 중 제일 좋아하는 아낀 아들이 도련님이잖아요. 애지중지 키운 막내 아들이 고아랑 결혼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좋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하겠어요? 그래요. 도련님이 어머니 심정 좀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 무작정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두 형님이 대놓고 어머님 편을 들자 어머님은 날개를 단 듯 더 기세 등등해져서 다소 신이 난 듯한 말투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채원아 들었니? 나만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를 그렇게 생각한단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한테 우리 아들 못 보내주겠다. 동현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더라도 네가 먼저 우리 아들 좀 놓아줘라. 동현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아들이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동현 씨한테도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도 제가 잘할게요. 저희 정말 잘 살 자신 있으니까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저의 말에 시몬은 고개를 돌리셨고 두 형님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형수님들도 그렇고 지금 애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이에요? 세 사람 다 당장 채원이한테 사과하세요. 반대하는 건 그렇다 쳐도 이런 식으로 채원이한테 막말하는 거 저 가만히 두고 못 봅니다. 동현아, 엄마는 네가 적어도 너희 형수들 같은 며느리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너희 형수들 봐라. 큰 형수는 외과 의사에, 작은 형수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니? 너는 너희 형들 보고 배운 게 있으면 적어도 이런 애는 데리고 오면 안 됐지. 이런 애라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그리고 채연이 형수님들보다 더 잘나면 잘났지 못나지 않았어. 너희 형수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어떻게 채원이 같은 고아랑 너희 형수들을 비교할 수 있니? 너 당장 너희 형수들한테 사과해. 아주버님 두 분이 좋은 처가 댁에 장가를 가서 그런지 시몬은 막내 아들도 그만큼이나 하는 처가에 장가를 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포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을 때 시모가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너 채원이 얘랑 결혼하려면 엄마랑 연 끊고 가서 결혼해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동현이 네가 제일 잘 알 거다. 엄마 너 수험생일 때 너랑 같이 일어나고 너랑 같이 잤던 거 잊지 않았지? 지금의 널 내가 만든 거라 다름없어. 그때 일은 고맙지만 엄마랑 연 끊어야지만 채원이랑 결혼할 수 있다면 나 그렇게 할 거야. 난 채원이가 고아라는 사실 알기 전부터 채원이랑 결혼할 생각이었고 채원이가 고아라고 해도 그 마음 변치 않았으니까 엄마는 나 이겨낼 생각하지 말고 포기해. 분명 시몬은 남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 본인과 연을 끊고 결혼하라고 한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연을 끊자는 시모의 말을 덥석 물었습니다. 남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에서 나와 시모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연락을 하지 않자 시모가 정말로 막내 아들과 연이 끊길까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동현아, 너 왜 엄마 연락을 안 받니? 너 엄마 뒤로 넘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설마 채원이 네가 동현이 보고 내 전화 받지 말라고 했니? 퇴근을 하고 남편과 데이트를 하려고 나가는데 학교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시모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남편에게 매달렸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고도 냉정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나 채원이랑 결혼할 건데 엄마가 채원이랑 결혼하면 엄마랑 연 끊으라고 했잖아. 나 엄마 말 잘 듣는 아들이라 그러려고 했던 건데 왜 찾아왔어? 동현아, 너 정말 얘랑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니? 너 진짜 엄마랑 연 끊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어? 아버지는 그냥 허락해주라고 하는데 엄마는 정말 고아인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고아가 뭐가 어때서? 채원이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가 됐어? 고아로 살았으면서 혼자 이 자리까지 온 거 보면서 대견하다고 해줘도 모자랄 망성. 엄마랑 어른이란 사람이 왜 그래? 나 이번 일로 엄마한테 실망 많이 했어. 동현아, 제발 잠시만 기다려봐라. 너 정말 엄마랑 연 끊을 생각이면 엄마가 너의 결혼 허락해 줄게. 해줄 테니까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엄마는 정말 너 없이 정말 못 살아서 그래. 사랑하는 막내 아들과 연을 끊는 게 무서웠던 시모는 결국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 단 한 명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해 잔뜩 겁을 먹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다음 주 엄마 생일에 무슨 옷 입고 갈 거야? 호텔에서 식사할 거라니까 어느 정도 갖춰서 입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선물은 오늘 저녁에 사는 걸로 하자. 나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에 못 갈 것 같은데 어머님이 깜빡하고 예약하실 때 인원 한 명 빼놓고 하셔서 자리 없다고 오지 말라고 따로 연락해 주셨어.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사실이야? 깜빡하고 예약을 못했으면 다시 전화해서 추가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당신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어머님은 내가 오지 않길 바라시나 봐. 그래서 나도 눈치껏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선물만 가져다 드리려고. 결혼 후 시댁 식구들은 대놓고 저를 왕따시키셨는데 가족 모임이 있으면 일부러 저를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한 번은 어버이날에 시부모님들 선물을 사들고 갔는데 시모가 제 선물은 거들떠도 안 보고 형님들 선물만 보시고는 칭찬 일색이셨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센스가 이렇게 좋다? 안 그래도 나 다음 달 동창회 하고 갈 머플러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사왔네. 그것도 명품으로 말이야. 어머님한테 올려서 사드리고 갔더니 그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사는 제 동생한테 부탁해서 공세운 거라니까요. 고맙다 지민아. 다음 달에 동창회 하고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마. 그리고 우리 둘째 며느님 어마어마한 용돈도 잘 받았어요. 고마워. 시모가 제 선물은 언제 뜯어오시나 기대하며 지켜보았지만 시모는 가족 모임이 끝날 때까지 제 선물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간다고 일어섰을 때 시모는 저 보란듯이 제 선물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드리려고 사온 건데 제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미안하다. 옆에다 던진다는 걸 실수로 쓰레기통에 던졌나 보구나. 너 가면 뜯어볼 테니까 화 그만 내고 얼른 돌아가거라. 채원이 너 설마 이런 좋은 날까지 내 신경 긁으려는 건 아니겠지? 시모의 악행이 점점 심해지자 남편은 일부러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연을 끊고 산 건 아니지만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둘째 형님이 아이를 출산해서 남편과 산후조리원으로 들렀는데 어쩌다 제 임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방님네는 언제쯤 아이를 낳을 계획이에요? 서방님도 아이 낳을 생각 있으시긴 하죠? 저희는 당장 낳을 생각은 없고 1, 2년만 더 있다가 낳아볼 생각 중이에요. 3년 연애하고 결혼하긴 했지만 신혼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 그래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서방님들은 아예 안 낳길 바라시던데? 그렇죠 어머님? 큰형님이 기름을 붓고 거기에 시모가 불을 붙이셨습니다. 당연하지. 동현이 누나 애 낳을 생각하지 마라. 애 낳지 말고 일단 그냥 둘이서만 살아. 너희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덜컥 애를 낳는다는 거니?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애 낳으면 우리가 낳고 키워도 우리가 키우는데 엄마가 왜 참견이야? 너 결혼하고 나서 말버릇이 점점 더 나빠진다. 막내 너, 내 말 듣고 피임 제대로 해라. 내가 볼 땐 채연이 제가 네 좋은 길을 다 빨아들이는 것 같은데 채연이 같이 기센 애가 이래 나오면 어떤 애가 나오겠니? 시모의 말에 화가 나서 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모의 말에 남편이 또 화를 낼까 남편을 잡아 세웠는데 시모는 저랑 눈싸움이라도 하시는 듯 눈에 힘을 주고 제게 말했습니다. 채연이 너 정건신 쪽에서 전근 좀 가라. 너랑 결혼하고 우리 동현이 안색 많이 안 좋아진 거 너도 느끼고 있지? 내가 잘 아는 점집에 가보니까 네가 기가 너무 세고 네가 불쌍한 사주라. 사주 좋게 태어난 우리 동현이 기운 빨아들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머님, 동현씨 저랑 결혼하고 신수가 훤해졌다고 주변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신혼인데 굳이 멀리 정근 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신점 때문이면 더더욱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한 거니? 너 오늘 내가 좋은 날이라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자 하니까 너 아주 나를 보자기로 보는 것 같다? 시모는 저에게 아이도 낳지 말고 남편과 떨어져 살 수 있게 정근을 가라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땐 남편과 결혼한 것에 대해 매일 후회했고 고부관계 문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일한 내 가족이자 유일한 내 편인 남편을 놓아버릴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꾹 참고 버텼는데 감사하게도 시댁이 광주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나 없다고 우리 동현이 구박하지 말고
끼니 거르게 하지 말고 옆에서 잘 보살피도록 해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러서 확인할 테니까 긴장 놓치지 말어. 시댁과 멀어지고 왕래하는 일이 줄어들어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자연스레 줄어들어 그런 건지 남편과 저는 모르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이었죠. 사모님, 자궁이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임신 동안은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하시는 일이 초등학교에서 아이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시던데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서 권유드리는데 아이 낳을 때까지만 휴직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유산 위험이 크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남편과 저는 긴 고민 끝에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주 대학병원에 통연하며 임신 기간 내내 주의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시모가 저를 돌봐주겠다며 광주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나저나 아버님 혼자 지내게 하셔도 돼요? 저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집에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괜히 저 때문에 여기 계시지 마시고 아버님 챙겨주세요. 내가 너 좋아서 여기 있는 줄 아니? 네 뱃속에 있는 내 손주가 걱정돼서 온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시모랑 한 집에 사는 게 불편해서 시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시모는 뭐 때문에 돌아가지도 않고 저희 집에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남편이 있을 때만 그나마 구박하는 게 덜했고 남편이 없을 때만 저를 심하게 구박하셨습니다. 너는 베란다 창틀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거니?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 아유, 생긴 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너 생각보다 엄청 더러운가 보다. 어머님, 그것도 임신하고 나서 몇 달 동안 못했더니 먼지가 쌓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동현씨 오면 시킬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더러운 걸 왜 우리 아들한테 시키니? 할 거면 네가 해야지. 너 요즘 일도 안 하고 팔자 좋게 집에 퍼질러 누워있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좀 해라. 이게 뭐가 힘들다고 동현이 시켜?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 도움되는 거라고 해서 그러려고 휴직 신청을 했던 건데 시모 때문에 저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시모가 시킨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배가 심상치 않게 아파져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더니 시모가 저에게 걸레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딴 것도 못하는 게 시집을 오긴 왜 오니? 우리 아들 돈벌이 시키고 우리 아들 가정부로 쓰려고 시집 온 거니? 어머니, 지금 배가 조금 아파서 그래요. 좀 쉬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왜 사람 얼굴에 걸레를 집어 던지세요? 왜? 걸레가 더럽니? 나한텐 걸레보다 네가 더 더러워. 내가 볼 땐 걸레도 부모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넌 그 흔하디흔한 부모도 없는 거니? 시모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주저앉고 울부짖자 시모가 엄청 당황해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왜 그러는 거니? 너 정말 아파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 늙은 시미 놀리면 안 돼. 어머니, 저 장난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당장 119 좀 불러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시모에게 부탁해 119를 불렀는데 구급대원이 도착을 하자 시모가 외투와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이 한번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아니요. 저 이 여자 보호자 아니고 신고해달라고 해서 신고해드린 거예요. 저는 병원 같이 못 갈 것 같네요. 구급대원분들이 잘 좀 데려가 주세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저를 뒤로하고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을 가는 시모를 보며 시모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죠. 나홀로 병원에 도착을 하고 난 후 몇 가지의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유산입니다. 유산이라뇨? 제 뱃속에 아이가 이렇게 멀쩡했는데 유산이라뇨? 다른 산모랑 착각하신 거 아니신가요? 처음으로 제게 찾아온 제 아이는 출산 2달을 앞두고 제 뱃속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듯 제 뱃속에서 죽어있는 아이를 꺼내야만 했죠. 남편에게 연락을 해두긴 했는데
수술 후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시댁에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보러 병원 갔다가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지금 바로 엄마 집으로 왔어. 엄마 상태가 심각하대서 왔던데 끝까지 옆에 못 있어줘서 정말 미안해. 나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는 수술실 안에서 죽은 당신 애 낳고 있었는데 당신은 당신 엄마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버렸어? 아내가 목숨 걸고 이러고 있는데 당신은 엄마 걱정이 더 돼서 그러고 가버렸냐고. 엄마가 진짜 심각하다길래 걱정돼서 온 거였어. 내가 진짜 미안해. 나도 이런 연락은 처음 받아서 이상적인 판단을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잘못해서 채연아. 됐어. 당신도 결국엔 어머님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이 배 잡고 구급차에 실려가는데도 보호자 아니라고 집으로 도망가 버린 어머님이나 아내가 수술실에서 죽은 아들 낳고 있는데 엄마 걱정돼서 가버린 당신은 똑같다고. 입원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한 저는 제 마음대로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퇴원을 하고 난 후 저는 병원 앞에 세워져 있는 나무 택시에 올라탔는데 흘러나오는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열을 하자 운전하던 택시기사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호지라 팬줄은 알지만 그렇게 우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기사님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기사님이 좀 들어주세요.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날 너무 힘들었는지 생전 처음 보는 택시기사님에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집 앞까지 무사히 내려주셨습니다. 기사님, 무거운 이야기인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기사님의 하루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힘내세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택시기사님을 돌려보내고 5분도 되지 않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방금 제가 내린 택시기사님이셨죠. 손님, 지갑을 두고 내리신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내려드린 곳으로 갈 테니 그 앞에 나오시겠어요? 어머나, 저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 때부터 저는 엄마의 유일한 유품이었던 엄마의 지갑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걸 보면서 엄마가 늘 제 곁에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였죠. 그런 소중한 물건을 저는 깜빡하고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마침 지갑 안에는 혹시 모를 분실 상황을 대비해 제 번호를 적어 넣어두었던 메모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그걸 보고 전화해 주셔서 직접 저에게 지갑을 돌려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손님, 이 지갑 제 처가 만들어 팔던 지갑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지갑 주인이 어디 있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이 지갑을 기사님 아내분이 만들어서 파신 거라고요? 이 지갑 돌아가신 저희 엄마 유품인데요? 저의 말에 기사님은 제 손에 들린 지갑을 한참 동안 바라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 지갑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손님 모친 대신은 최자연 씨랑 우리 아내랑은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 다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엄마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제가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연 씨 참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 아내가 급성 간 경화로 간 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한치의 고민도 없이 간 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자연 씨였거든요. 그때 자연 씨 아니었으면 우리 아내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줄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엄마의 이야기는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소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자연 씨 덕분에 다시 건강해져서 저랑 결혼하고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저희 아내가 거기서 직접 만든 가죽 제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한국에 있는 자연 씨한테도 하나 만들어서 보내줬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 씨랑 연락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 자연 씨랑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무소식이 소식이라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자연 씨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한참을 울기만 하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손님, 괜찮으면 지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아내한테 손님도 보여드리고 싶고 손님 몸 회복될 동안 저희 집에서 돌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 거절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아내가 손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분명 많을 겁니다. 집으로 가자는 기사님의 제안에 고민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자꾸 기사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기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고민을 하고 저는 택시에 올라타 기사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엄마의 친구와 저는 보자마자 어떤 말도 않고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연이를 꼭배 닮았네. 자연이 딸인 거 모르고 봤어도 자연이 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닮았어.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다행이고 하늘에 감사하다. 엄마의 친구분과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엄마의 친구분이 조심스레 말을 떼셨습니다. 재원아, 사실 우리 부부한테는 아이가 없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우리한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라고. 조심스러운 말인데 나는 자연이가 너를 우리한테 보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자연 씨 딸인 채원이 형을 만나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어. 자연 씨랑 당신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닮기도 했고 매일같이 붙어 다녔었잖아. 그런 자연 씨 딸을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든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채원아, 너무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연이 대신해서 너한테 부모 노릇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서투이긴 하겠지만 자연이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감사의 의미로 너한테 잘해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니?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저는 기적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친마에 들어 마치 엄마가 저희를 만나게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의 자매나 다름없는 엄마의 친구를 만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엄마의 친구 집에서 몸조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30몇 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 한참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상하니만큼 마음이 편했습니다. 채원아, 이모가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너 언제 한번 나랑 같이 너희 시댁이 좀 들리자. 내가 너희 시댁 식구를 만나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그놈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네? 이모, 저희 시댁 식구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사시는 분들이라 절대로 꺾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채원아, 너희 이모부 그냥 체험 삼아서 처음으로 택시 운전한 거 아니? 너희 이모부 저래 보여도 호주 금융권에서 이름 꽤나 일이 날린 사람이었어. 3년 전에 중국인한테 회사 팔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백수처럼 지내고 있는 거지. 너희 시댁 식구들 재산 아무리 끌어모아도 너희 이모부 재산의 3발의 피도 안 될 거야.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마. 이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모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부호였고 이모와 이모부는 정말로 저희 손을 잡고 시댁으로 찾아가 저희 시댁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모가 입을 쉽게 다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친부보다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참견질이에요? 그리고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인데 제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거냐고요? 당신들 우리 남편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고 그래요?
우리 사돈 한 분은 종합병원 병원장에 또 한 분은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라고요. 시모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이모와 이모부를 보며 자신의 명예와 재산에 관시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모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자마자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제가 이모 부부와 부모 자식처럼 지내고 있으니 그제야 저를 찾아와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남편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시댁 식구들에게 깜빡 속아 그날 그렇게 시모에게 쫓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비록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남편과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와는 연을 끊었다 싶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에만 간간히 연락을 드리고 만나고 있지는 않고 지내고 있죠. 어차피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가족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이렇게 지내는 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평생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저의 가족이 되어준 남편과 이모 그리고 이모부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 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